압록강의 물결은 칼날처럼 얇게 떨리고 있었다. 리진혁은 숨을 참은 채 갈대 사이에 엎드려 있었다. 눈발이 바람에 잘게 부서져 얼굴을 핥히었다. 저편 어둠 속에서 작은 손이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여보나. 아내 설경의 숨이 가팔랐다. 배속 아이가 급하게 움직였다. 밤은 너무 길었고 강은 너무 넓었다. 진혁은 아내의 귀에 속삭였다. 지금 아니면 영영 못 건너. 손신호. 낡은 목선이 그림자처럼 다가왔다. 노를 젓는 사내의 눈빛이 얼음 같았다. 소리내면 다 죽소. 배가 미끄러지듯 물 위를 지나갈 때 강둑에서 불빛 하나가 깜빡였다. 탐조등. 누군가 그들을 보고 있었다. 총성, 물보라, 비명. 그리고 하나의 선택, 사람을 살리는 대신 사람을 버리는 선택. 진혁은 아내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쥐었다. 반드시 돌아갈게.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는 얼음장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강물은 살을 가르고 총알은 물을 가르며 운명은 둘을 갈랐다. 평양의 새벽은 종종 유난히 파랗다. 그 파란 하늘 아래 진혁은 전쟁 같은 훈련을 마치고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김설경의 웃음이 놀처럼 방 안을 물들였다. 만수대 예술단의 주역 무용수. 그녀가 웃는 날엔 세상의 모든 검문소도 다물어지는 것만 같았다. 오늘은 쉬어? 비번. 당신은? 어딘가에 들어갔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표정으로 나오는 일. 그들은 서로의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묻지 않았다. 눈빛으로만 살피고 온기를 덧대었다. 저녁엔 대동강변을 걸었다. 주체 사상탑이 먼 하늘에 바늘처럼 박혀 있었다. 그날 검은 차 한 대가 그녀 앞에 섰다. 번쩍이는 별 계급이 햇빛을 쏟아내듯 번뜩였다. 국가 권력의 냄새가 차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김설경 동무. 조철강. 보이성 간부. 그는 정중함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시선은 노골적이었다. 오늘 저녁 자리를 빛내주면 좋겠소. 죄송합니다. 선약이 있습니다. 그 짧은 거절 뒤에 겨울이 찾아왔다. 공연 취소, 동료들의 시선, 남편에게 떨어지는 위험 임무들. 보이지 않는 손이 두 사람의 숨통을 조였다. 여길 떠나자. 진혁은 밤마다 깨어 있었고 그녀는 미소를 잃어갔다. 그들의 탈출 계획은 정밀했고 동시에 필연적으로 거칠었다.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길에 모든 생이 걸렸다. 서울의 공기는 다른 종류의 추위였다. 번쩍이는 빌딩 숲 사이에서 진혁은 이름을 바꿔 살아야 했다. 한 지역 낯선 이름, 익숙한 죄책감. 보호시설의 매캐한 형광등 아래 그는 손에 박힌 굳은 살을 굽혀 보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돌아가. 그를 버티게 한 건 단 하나, 마오 형님이라는 브로커의 약속이었다. 아내와 아이 곧 빼낸다. 그는 돈을 모았다. 공사장의 먼지, 가게의 설거지통, 낯선 도시의 한기가 그의 등을 때렸다. 송금 확인 문자에 보내게라는 답이 따라왔다. 접선날 북쪽 바람이 오래된 트라우마처럼 그의 피부로 파고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1시간, 2시간. 새벽이 오전이 되고 절망이 분노가 되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다. 연변 장터에서 만난 조선족 상인이 담뱃불을 털었다. 여자랑 갓나네? 요샌 그 물건값이 비싸. 팔아넘긴단 소리 들었소. 세상이 수평으로 기울었다. 마오 형님의 번호는 없는 번호가 되었고 그의 심장은 번호 없는 분노가 되었다. 그때 떠오른 이름 조철강. 국경의 범죄 조직과 친했고 눈길 한 번으로 사람을 사라지게 하던 자. 퍼즐은 악랄할 만큼 쉽게 맞춰졌다. 진혁은 더 이상 보호시설의 보호를 택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은 칼날이었다. 칼은 칼집에서 오래 쉬면 녹이 쓴다. 해커 박광호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아주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어둡고 습한 지하 작업실에서 모니터 불빛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 살아있네. 올빼미. 도움이 필요해. 세상에 공짜는 없어. 게다가 그 상대가 보이성이면 내 목숨값이 싸지 않지. 진혁은 말없이 통장을 꺼내 밀었다. 돈보다 먼저 건네진 건 지난날의 빚이었다. 혹한의 산골에서 그가 광우를 구해냈던 이야기. 그때의 침묵이 이날의 도움을 약속했다. 좋아. 정보는 내가 판다. 움직임은 내가 감당해. 며칠 밤낮의 추적 끝에 그들이 건진 첫 소식은 의외였다. 마오 형님은 둘이었다. 진짜는 어두운 연주를 관리하는 중개자, 가짜는 그 이름을 팔아먹고 사람을 팔아넘기는 뜨내기. 가짜놈이 연변 서시장의 도박장에 틀어박혀 있어. 돈 잃고 신세 한탄 중. 잡아서 흑룡의 본거지 뱉게 한다. 혼자 들어가면 죽을 확률이 높지. 가족이 저 안에 있어. 그렇다면 내가 죽더라도 멈추지 않겠지. 잔혹한 합의였다. 살아 돌아오면 좋겠지만 돌아오지 못해도 이해한다는 합의. 도박장의 공기는 절망과 니코틴으로 눅눅했다. 진혁은 화장실 복도에서 가짜 마오의 뒤통수에 총구를 얹었다. 말해. 어디에? 도문 외곽 폐공장 흑룡회가 관리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몰려왔다. 칼, 쇠파이프, 욕설. 불빛을 쏘아내린 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였다. 총성보다 낮은 비명이 차례로 쓰러졌다. 남은 건 입을 떼어놓은 배신자 하나. 그는 끝내 비명을 질렀고 진혁은 그 비명을 지도로 바꿨다.
폐공장은 어둠으로 지어진 성이었다. 녹슨 철골, 끊어진 배선, 닫히지 않는 창. 그 사이사이로 사람의 신음이 흘렀다. 지하에 열반응 다수. CCTV 없음. 즉석 판단으로 가. 박광호의 목소리가 이어폰에서 들렸다. 철문을 지키던 둘을 하나는 숨으로 하나는 벽으로 눕히고 진혁은 아래로 내려갔다. 비가 오지 않는데도 물방울 소리가 뚝뚝 떨어졌다. 어둠은 때로 냄새를 가졌다. 곰팡이, 녹, 오랜 공포. 철창을 흔드는 손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살아 있었다. 맨 끝 철창 안 더러운 담요에 감긴 작은 몸 하나.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여자의 그림자. 설경.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왔다가 다시 멀어졌다. 그의 이름이 그녀의 입술에 올랐다 떨어졌다. 왔구나. 그는 절단기를 꺼내 자물쇠의 뼈를 끊었다. 철문이 벌어질 때 경보음이 뇌를 찢었다. 들켰다. 위에서 내려온다. 선택은 간단했다. 싸우며 나간다. 그는 아내를 업고 아들을 안고 총을 쏘았다. 탄은 많지 않았고 사람은 많았다. 벽, 기둥, 그림자, 발소리. 인간의 몸 하나로 버틸 수 있는 한계는 의지가 닿는 곳까지 늘어난다. 막다른 복도. 천장 끝에 환풍구가 있었다. 먼저 가. 같이 가. 그는 아내와 아이를 밀어올리고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달리며 소화전의 마지막 탄환을 박았다. 흰 분말이 폭설처럼 터져 길을 가렸다. 가스밸브 좌표 보냈다. 그는 밸브를 부수고 라이터 불꽃을 던졌다. 폭발이 몸을 잡아당겼다. 불길과 소음 속에서 그의 의식이 흩어졌다. 끝장 같은 순간에도 귀에 남은 건 아내의 반쯤 삼킨 말이었다. 사실 이 아이는 눈을 떴을 때 천장은 낡았고 공기는 훈연 냄새로 가득했다. 마오 형님 진짜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죽다 살아났소. 내 가족은 내가 뺐어. 어딨어? 안전한 곳. 근데 흑룡애가 너 찾을 거다. 내가 본거지를 통째로 날렸거든. 며칠 후 박광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설경과 아이 남쪽 도착. 연락 지점 공유. 그날 저녁 낡은 오피스텔 방에서 문이 열렸고 오래 걸었던 발걸음이 멈췄다. 설경. 말은 자꾸만 짧아졌다. 서러운 울음은 길었다. 진혁은 작은 아기를 조심스레 안았다. 따뜻한 무게는 죄책감의 무게보다 무겁고 희망의 이름처럼 가벼웠다. 이름은 희망으로 지었어. 희망. 잠든 아이의 등에 작은 반점 하나가 있었다. 몽고 반점이라 부르기엔 모양이 특이했다. 그는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다고 주먹을 쥔 채 생각했다. 기억이 그의 목을 조였다. 조철강의 신상기록 희귀 반점. 심장이 한번 멈췄다 다시 뛰었다. 설경. 그녀의 어깨가 굳었다. 눈빛이 도망갈 곳을 찾았다. 묻지 말아줘. 하지만 난 알아야 해. 긴 침묵 뒤 그녀의 목소리는 종이처럼 얇았다. 그곳에서 난 말의 나머지는 눈물로 번졌다. 그날 밤 진혁은 처음으로 아이를 오래 안아보지 못했다. 아이의 얼굴 위에 어떤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러나 새벽이 되자 그는 아이 곁으로 돌아가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내가 누구의 시인지보다 누구의 품에서 자라는지가 중요해. 말의 끝이 떨렸지만 뜻은 단단했다. 분노의 방향은 한 곳으로 모였다. 조철강. 그 이름은 이제 소문이 아니라 목표였다. 복수는 단칼이 아니라 계획이었다. 광호는 보이성 금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듯 해킹했고 진혁은 그림자처럼 로비와 연결고리를 밟아다녔다. 해외 계좌, 뇌물 명세, 거래자 명단. 파일들이 모니터 위에서 눈덩이처럼 굴렀다. 증거 패키지, 익명 제보로 흘린다. 동시에 먹이를 던져. 먹이란 설경과 아이가 내 손에 있다는 거짓 연락이었다. 조철강은 권력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집착으로 달려왔다. 그가 택한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압록강 부근의 허물어진 창고였다. 시작의 장소에서 끝을 보자고 누가 먼저 말했는지 모르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새벽의 공기가 폐에 독처럼 스며들었다. 창고 안 조철강은 바스러진 권위에 외투를 걸치고 욕설처럼 나타났다. 어딨어? 내 아들 내. 그 입에 아들이란 말을 올리지 마.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창고의 빈 공간을 울렸다. 그 싸움은 기술과 증오와 버텨냄의 총합이었다. 오래, 길게, 지독하게. 진혁이 그의 손목 힘줄을 끊었을 때 끝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칼날을 거두었다. 넌 평생 내가 한 짓을 기억하며 살아. 죽음은 선물이다. 그는 뒤를 돌았다. 창고 밖으로 새벽이 흘렀다. 몇 년 뒤 서울의 작은 아파트. 저녁 냄새에 장난감 소리가 섞여 흘렀다. 블록을 세우던 아이가 소리쳤다. 아빠, 더 높이. 우리 희망이 오늘은 산만큼 쌓아보자. 설경은 부엌에서 국을 젓다가 창밖을 한번 보았다. 밤하늘에는 북녘에서 보던 별과 닮은 별이 떠 있었다. 후회해? 그녀의 물음에 진혁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후회할 시간에 널 안았고 너희를 지켰고 오늘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지. 그걸로 충분해. 아이의 등에 남은 작은 반점은 지워지지 않는 과거이자 매일 갱신되는 결심이었다. 그는 아이를 안아올리며 작게 속삭였다. 넌 누구의 피보다 누구의 품이 더 중요하단다.
창문 너머 바람이 커튼을 살짝 들어올렸다. 어제의 강물은 얼음이었고 오늘의 공기는 따뜻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에게 등을 기대고 잠들었다. 상처는 남았고 상처가 남은 자리엔 이름이 생겼다. 그 이름은 희망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의 삶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